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의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조사가 제대로 되려면은 개인정보들을 다 받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국정조사에서 과연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처갓집단의 10년 전의 수용과 보상 문제로 인해서 혹시라도 뭘 관여를 했거나 밝혀지면 책임을 지는 정도가 아니라 후보직 사퇴하겠다니까요. 내곡동의 그 문제를 서울시장이 되어 국민의당 당원 동지들의 뜻을 얻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백신 휴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2 한미 당국 회담을 앞두고 대화와 교류를 통한 협력의 길로 갈 것인지, 제재와 반인권을 통한 대결의 길로 갈 것인지 양자택일하라는 대남 대미 압박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바람이 무척 강해 짙은 황사는 대부분 높은 상공으로 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난 2015년과 2016년처럼 황사 경보가 내려질 정도의 심한 황사가 재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2주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끊고 공공기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H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2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고 자세를 가다듬겠다며 공직자들을 시작으로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기관을 향해서는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는 근본적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국회가 논의하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과 별개로 자체 직무 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부패 예방과 제재, 감독을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지시입니다. 기재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정을 전면 쇄신한다는 각오 없이 국민이 사과의 진정성을 믿어줄지 의심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신뢰를 잃은 이사 부동산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민간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도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루 전에 밝힌 정면 돌파 기조만으로는 사태 진정이 어렵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LH가 세종 지역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과정에 투기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세종시에서 고위공직자에 이어서 LH 직원 투기 의혹까지 나오자 시민단체들은 세종시 투기 조사를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2019년 준공한 세종시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LH가 계약 해지 등을 이유로 자녀 세대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5번째로 진행된 추가 모집 대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행정중심 복합도시 대신 행복도시를 입력해야 임대주택 공고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입주 지역을 세종시로 검색했을 때는 공고 내용이 보이지 않고 전국 단위로 검색했을 때만 표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원을 신청하고 감사를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깜깜이 분양 공고를 해놓고 뭔가 부적절한 일을 벌이지 않았는가. 또 동호수 지정 여부를 공고 때마다 다르게 해 특정 대상에게 특혜를 줬다는 주장입니다. 세종 지역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LH 직원들이 공공임대아파트 조기 분양 전환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LH 직원들의 친인척이 동원됐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3개 단지에서 추가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LH 직원의 친인척들, 공무원 가족들이 대거 결과적으로 수혜를 봤다라고 하는 제보가 많이 있었어요. LH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개 모집을 진행해 관심 있는 고객이라면 충분히 청약 신청이 가능했고 특혜 제공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땅 투기 혐의로 시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까지 산업단지 후보지 인근에 토지와 건물을 산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진정한 적폐청산을 위해 세종시가 아닌 정부가 직접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세종시 도시개발이 시작된 2005년부터 현재까지 LH 직원 및 전현직 선출직 공무원, 행복청장 등 국가공무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종시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얼마나 실체가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3기 신도시로 결정된 경기도 고양 창릉지구에서 군무원이 투기를 벌인 의혹이 제기되자 국방부가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지역으로도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군부대 이전이나 해체 과정에서 또 다른 투기 의혹이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김문경 기자입니다. 국방부 직할기관인 시설본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A씨는 지난 2016년 경기도 고양시 34단 맞은편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2014년 부대 해체가 결정된 이후로 규모는 약 4,000제곱미터, 1,200평 정도입니다. 가족 명의로 매입했는데 해당 부지는 2019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고양 창릉 신도시 부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설본부가 군부대 이전과 시설 공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어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규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확인될 경우에는 엄정 조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조사가 아닌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군무원은 현재 투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부대 문제를 둘러싼 투기 의혹이 일자 국방부는 조사 대상 범위를 넓히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34단뿐만 아니라 해체나 이전이 검토되는 도시 인접부대 등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거나 군사 보호구역 해제 등의 업무를 맡고 있던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우선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직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불법이라며 정부 차원의 조사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LH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PC 파일을 복구하고 있는데요. 삭제된 파일 일부가 복원됐습니다. 딸 이름으로 시흥의 땅을 사 투기 의혹을 받는 이복희 의원의 경찰에 출석해 포렌식 과정을 참관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시흥시 의회 이복희 의원이 경찰청사를 빠져나옵니다.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 분석 과정을 참관한 겁니다. 정식 소환이 아닌 만큼 직접 조사가 진행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님 대출받는 과정에 개입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오늘 조사 때 어떤 점 소명하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앞서 지난 6일 한 시민단체는 3기 신도시 발표 전인 지난 2018년 9월 이 의원이 딸 이름으로 경기도 시흥의 땅을 사들였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이듬해 건물까지 올려 이른바 알박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후 경찰은 이 의원과 함께 고발된 광명시 6급 공무원 A씨의 사무실,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의미 있는 자료 확보하셨나요? 개발 정보 관련한 자료가 있었나요? 경찰은 지난 9일 첫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LH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18대를 1차로 포렌식했습니다. 이 가운데 초기화와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분석이 어려운 휴대전화 4대와 태블릿 PC 3대는 국수본에 넘겨졌는데 삭제 파일 일부가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전자장치가 원하는 방향으로 복원이 잘 되고 있다며 이미 일반적인 자료는 정상적으로 추출해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본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부터 LH 직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LH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가 전국 공직자들의 부동산 비리로 확대되면서 규모가 커진 만큼 일선 경찰청에 관련 수사 지침을 공유하는 등 소환 전 사전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이 LH 사태 특검과 국회의원 부동산 소유 전수조사를 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지만 사찰 보궐선거 전에 실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LH 사태 특검과 국회의원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둘러싼 여야 간 지지부진한 공방이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격 수용 의사를 밝힌 겁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국정조사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의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 다행이라면서 곧장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화답했지만 성과가 나기까진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전수조사의 경우 조사기간과 대상자 범위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달라 첫발을 떼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나 기관,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방식을, 정의당에선 국회 내 조사기구나 국민권익위 조사 의뢰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여기다 민주당이 제안한 선출직 공직자 전원조사를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서 청와대와 공공기관도 포함하자고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또 특검의 경우도 후보 추천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5월은 돼야 겨우 수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여야 합의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건 국정조사뿐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차피 선거 전 결과를 내기 어려운 특검과 전수조사 제안을 받아들이고 국정조사를 역제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민주당에서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표해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조사가 제대로 되려면은 개인정보들을 다 받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국정조사에서 과연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LH 사태가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로 자리 잡으면서 야당은 공세를, 여당은 방어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 해결보다 선거를 위한 셈법 계산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처가의 내곡동 땅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개발 예정지로 지정됐다는 해명이 거짓말이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착오가 있었다고 뒤늦게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거짓 해명을 반복하고 있다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시장 재직 시절 처가 땅이 포함된 내곡동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이른바 셀프 보상 의혹. 오 후보는 자신이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에 포함됐던 지역이라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재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시점에 나왔던 흑색선전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려먹는 곰탕 흑색선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 후보의 해명과 달리 노무현 정부가 아닌 이명박 정부 당시 자신이 시장으로 있을 때 개발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 후보도 앞선 해명에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2006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국토해양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했지만 지정은 되지 않았다며 당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해 혼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자신이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은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밟은 행정 절차 역시 주택국장의 전결 사항이었다며 개입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처가 쪽도 시책에 협조한다는 입장으로 강제 수용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한 것이라며 엄청난 이득을 봤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부동산 소유 현황까지 모두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다스는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한 MB와 내곡동 개발은 노무현이 한 거라고 말한 오세훈 후보는 거짓말과 교묘한 사익 추구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또 시장 재직 당시 재산 신고 내역에 있는 땅의 존재와 위치를 몰랐다는 주장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시 주택국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비판받아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본인이 신고한 땅의 존재와 위치도 몰랐다고 해명하시다니요. 거짓 해명에도 금도가 있습니다. 거짓 해명을 반복하는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LH 투기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여당으로서는 계속해서 오세훈 후보의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야권 단일화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깜짝 제안했습니다.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방식 양보까지 거론하면서 당장 입당부터 하라고 맞받았는데요. 오늘 열린 TV토론 내용 우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갑작스레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다름 아닌 합당 제안. 서울시장이 되어 국민의당 당원 동지들의 뜻을 얻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입당과 합당 요구에 줄곧 선을 긋던 기존 태도를 180도 바꾼 건데 국민의힘 지지층의 마음을 얻어야만 최근 열세를 딛고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안철수 후보로부터 단일화를 회방놓는 상황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의 기호로서는 당선이 불가능하다고 안 한다고 그러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무슨 합당이니 이런 얘기를 이제 와서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한 번만 열기로 합의한 TV토론에서도 합당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물리적으로 합당이 쉽지 않고 김종인 위원장과 껄끄러워 당 차원의 지원이 사실상 어렵다면서 당장 입당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끌던 정당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함께하던 사람도 떠났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아우르는 야권 대통합의 포부 또한 짝사랑과 다름없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입당을 결심해 주신다면 제가 화답하는 의미에서 안철수 후보께서 진영에서 주장하시는 여론조사 방식에 동의해드리겠다. 경쟁력 조사 방식으로 동의해드리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박원순 무소속 후보와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서로 경선을 해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그때 어떤 조직적인 문제나 돈 문제나 유세 문제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무상급식 사퇴와 관련해 아이들에 대해서는 보편복지로 가는 게 맞고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해명이 말이 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2008년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보면 거기에 서초구 내곡동 106번지, 110번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공직자 재산 신고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 땅 정말로 모르셨습니까? 이 처갓집 땅의 10년 전의 수용과 보상 문제로 인해서 혹시라도 뭘 관여를 했거나 밝혀지면 책임을 지는 정도가 아니라 후보직 사퇴하겠다니까요. 갑작스런 합당 제안 속에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운 딱 한 번의 TV토론까지 마무리되면서 단일화를 위한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그동안 침묵하던 한미연합훈련을 놓고 맹비난했습니다. 우리 당국에는 3년 전과 같은 봄날은 돌아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남기구 폐지를 압박했고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도 처음 경고를 내놨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북한이 침묵을 깨고 또다시 대남 비난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이 그 대상입니다. 대남 문제 총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한결같은 항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엄중한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과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며 3년 전 같은 봄날은 돌아오기 쉽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2018년 열린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1차 북미 정상회담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담화는 이어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없애고 금강산 국제관광국 등 교류와 협력기구를 폐지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남북 군사 분야 합의까지 파기하는 특단의 대책까지 세우고 있다고 겁박했습니다. 그간 말을 아꼈던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도 4년 동안 편한 잠을 자고 싶다면 시작부터 잠 설칠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거라며 처음으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입장을 내고 대응했습니다. 북한도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구축을 위해 대화 호응 등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게 이제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조기에 재개되어 완전한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또 미국 국무 국방장관 방한 계기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여정 담화가 한미훈련을 정조준하고 있지만 다분히 한미 2+2 회담을 겨냥한 거라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추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비난에 대해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연습을 비난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부부장이 군사합의 파기를 특단의 대책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서는 군사합의는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준수되고 있고 그래서 계속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당국의 대북 정책 조율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통해 미 정부의 유화적 대북 정책을 이끌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여 북측의 후속 조치가 우려됩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가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나온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번 한미 고위급 회담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양측이 직접 만나 대북 정책 등을 조율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2+2 한미 당국 회담을 앞두고 대화와 교류를 통한 협력의 길로 갈 것인지 제재와 반인권을 통한 대결의 길로 갈 것인지 양자택일하라는 대남 대미 압박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런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북한의 첫 공식 경고가 비교적 수위가 낮고 말을 아낀 점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미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노선을 좀 더 지켜본 뒤 대응 수위를 조율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 보고에서 맞대응 원칙을 거듭 천명하며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우리 당의 입장을 엄숙히 전명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겨냥한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는 여전합니다.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남북 공식 대화 창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폐지 등을 거론함에 따라 앞으로 후속 조치가 우려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김여정 담화가 나온 지 사흘 만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바 있습니다. 대남 압박을 통해서 자기들 내부 결속을 또 하고 그리고 그 남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이제 남북관계 주도권 쥐는 건 또 그대로 지고 나가는
그 비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조만간 좀 이행을 좀 하지 않을까.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8차 당대회에서 공식 직책이 낮아졌지만 이번에 대남 공세의 전면에 다시 나서며 정치적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담은 담화로 우리 정부와 미국을 압박하는 악역을 계속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예, 어제 이 시간에도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영화 미나리가 아카데미 작품상과 각본상, 음악상 등 6개 부분 후보에 올랐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는 한국인 최초로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고 스티븐 연은 아시아계 미국인 최초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선희 기자입니다. 영화 미나리가 기생충에 이어 또 한 번 한국 영화인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나무주연상, 여우조연상, 음악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상업영화가 아닌 독립영화가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영화계도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지난 골든글로브 시상에서는 영어 대사가 50%가 안 된다는 이유로 외국어 영화상 수상에 그쳐 논란이 됐습니다. 아카데미는 마치 그것을 의식하듯 미나리를 작품상과 감독상 등 주요 본상 후보에 올렸습니다. 특히 미나리의 스티븐 연과 윤여정은 한국어 대사로 각각 나무주연상과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르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No, never ever even dreamed about it. No, it was just the other side of the world, the story. So not to me. 지난해 아카데미 92년 역사 최초로 비영어 영화로 작품상을 받은 기생충도 연기상 후보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연기 부문에서 주요 부문에 후보가 됐다라는 건 영화 자체가 미국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전폭적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졌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윤여정은 여우조연상을 놓고 올리비아 콜맨, 아만다 사이프리드 등과 경쟁하게 되는데 수상한다면 아시아계 배우로 역대 2번째입니다. 스티븐 연도 아시아계 미국인 최초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는데 한국말이 서툰데도 깊은 내면 연기를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고민하는 모습들을 잘 잡아냈고요. 또 그것을 가족 속에서 이 현대 남성들의 심리들을 잘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연기력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나리가 아카데미 투표권을 가진 미국 감독과 제작자, 배우 조합이 발표한 최고상 후보에 올랐다는 점도 수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시상식이 이어지는데 결과에 따라 아카데미 수상 가능성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다음 달 25일 열립니다. 미나리가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에서 연기상을 받는 등 한국 영화사에 또 다른 기록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배우 윤여정 씨는 늘 새로운 연기를 보여주는 데 주력한 배우입니다. 70대가 되어서도 어떻게 연기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이러한 노력이 우리 영화사를 새로 쓴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윤여정. 해외 영화제 트로피가 쌓여가면서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만 30개가 넘는 트로피를 안았습니다. 이렇게 너무 큰 반응이 있어서 저는 지금 어리둥절하고요. 제가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고요. 미나리에서 한국 할머니 역을 맡은 윤여정은 엉뚱하면서도 인간적인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살려냈습니다. 7살짜리한테 화투를 주게? 야, 지금 배워놔야지 나중에 딴 놈들 이겨먹지. 가족이랑 계속 리액션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상황마다 표정이나 이런 제스처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눈에 띄게 잘 해내고 있죠. 윤여정은 19살, 영화 환여로 데뷔했습니다. 한참 인기를 누릴 때 미국으로 건너가 결혼했고 다시 연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들이 은퇴하는 60살,
돈이 필요할 때 연기가 가장 잘 된다고 너스레를 떨며 왕성한 작품 활동에 나섰습니다. 15년 만. 남편과 자식들을 버리고 바람을 피우는 시어머니. 재벌가 집안의 탐욕스러운 안주인. 종로에서 노인을 상대하는 박하스 할머니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연기 외연을 넓혔습니다. 똑같은 역할을 자꾸 하는 건 참 보는 분들도 지겹겠지만 하는 사람도 지겹거든요. 대배우가 된 지금까지도 아직 연기가 걱정이라고 말할 정도로 고심하는 배우입니다. 지금 연기를 너무 오래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빠질 거는 매너리즘밖에 없고 젊은 사람들한테 나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민은 지금 그거예요.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연기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74살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은 윤여정.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트로피를 품에 안는 새 역사까지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정부가 앞으로 2주간 수도권 지역의 방역의 고삐를 더 조이기로 했습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 30여 곳을 정해서 특별 관리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인파가 몰리며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일으킨 더현대 서울백화점. 앞으로는 이용객이 30%로 감축되고 차량 2부제와 승강기 탑승 인원 제한 조치도 내려집니다. 이 밖에 밀집 우려가 높은 서울시내 공원과 백화점, 도매시장 등 30여 곳에 대해 앞으로 2주간 방역수칙 관리가 강화됩니다. 줄서기가 되게 중요한 지나치게 밀집되는 매장형 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이 줄 설 때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들이 강조될 것이고, 또 그동안 방역 위반 신고가 반복됐던 업소 400여 곳은 지자체 소속 신속 대응팀이 매주 2차례 현장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사업장 내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주와 근로자는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채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전자출입 명부 작성을 의무화해 신속한 역학조사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도권 신규 환자 수를 200명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유행 통제는 전국의 코로나19 유행을 감소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인 상황으로 3차 유행을 재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1년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 정부가 방역 대응을 2주 단위로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들어오신 말이 앞으로 2주가 고비입니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결국은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 메시지가 이제 실효성이 있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세부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위기의식을 높이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에 넓게 퍼져 있는 현재의 유행 상황을 인정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유럽에서 혈전 생성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잇따라 중단하자 우리 방역 당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의약품안전청의 조사 결과를 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여러 나라는 백신을 맞은 뒤 혈관 안에서 피가 굳는 혈전이 생성된다는 우려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관련해 이 백신과 혈전 생성과의 연관성은 확인된 사례가 없다면서도 유럽의약품청의 조사 결과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신에 대한 안정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기구 유럽의약품청은 긴급하게 18일 날 회의를 개최 계획이다라는 것으로 오늘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회의 결과를 예의주시할 예정이고 현 단계에서 접종 중단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유럽의약품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에서 접종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하나의 선택지로 검토 대상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후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상당한 만큼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백신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백신 휴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 총리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대해 백신 휴가 제도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당국이 백신 접종자 1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2.8%가 예방접종 후 불편감을 호소했습니다. 호소 증상은 접종 부위 통증, 근육통, 피로감, 두통, 발열 순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일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불편감은 자연스러운 면역 현상이라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령이 높을수록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부작용 가능성이 적다는 우리나라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당 재생병원은 지난 4일부터 사흘 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직원 817명 가운데 10.2%는 부작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대별로 비율을 보면 20대에서 40대에서 모두 부작용이 없다고 답한 직원의 비율이 3% 미만이었지만 50대는 16.2%, 60대는 27.5%로 10배 가까이 더 많았습니다. 베이징을 강타한 최악의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올봄 첫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뿌연 먼지층이 만들어졌습니다. 입자가 큰 미세먼지가 증가해 가시거리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옅은 회색 장막에 가려진 듯 도심 전체가 흐릿합니다. 중국 북동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된 겁니다. 맑은 날씨만 생각하고 외출한 시민들은 남산에서 보이는 모래먼지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환해서 이렇게 남산까지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황사가 매우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스크 쓰고서도 그 건강에 괜찮은지 염려가 됩니다. 서울과 인천, 수원 등 수도권을 비롯해 충남, 홍성, 광주, 대구, 제주 등 전국에서 올봄 첫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미세먼지 일최고 농도가 서울 구로구는 184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경기 김포 월곶 276, 대구 태전동과 강원 정선, 전남 장흥, 경남 진주는 무려 300마이크로그램을 넘었습니다. 경남 남해는 미세먼지 경보가, 그 밖에 경기와 충남, 남부 내륙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황사 상황이 베이징처럼 최악으로 치닫진 않았습니다. 바람이 강해 짙은 황사가 대부분 상층으로 지났기 때문입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바람이 무척 강해 짙은 황사는 대부분 높은 상공으로 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난 2015년과 2016년처럼 황사 경보가 내려질 정도의 심한 황사가 재현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황사가 강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는 하루 정도 더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주 후반에는 기압골과 동풍의 영향으로 비교적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올봄에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좀 적은 수준의 황사가 예상돼 앞으로도 두세 차례 정도 갑작스러운 모래먼지의 공습이 더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준 이번 황사가 몽골 초원에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발원지 몽골에서는 약 600명이 실종됐다가 10명이 희생됐을 정도로 강력한 모래폭풍이 일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우 특파원입니다. 거대한 모래폭풍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지난 주말 몽골의 건조한 초원에서 발원한 황사바람입니다. 태풍급 강풍을 동반한 모래먼지가 한적한 작은 마을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입니다. 초원은 물론이고 주변 도시들도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먼지 속에 갇혔습니다. 황색 폭풍의 습격으로 몽골 초원지대 유목민 약 600명이 한때 실종됐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살아서 돌아왔지만 5살 어린아이를 포함해 10여 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최고 풍속 30m가 넘는 모래폭풍에 10층 높이의 철탑도 맥없이 부러졌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모래바람의 공포 속에 정전까지 돼 암흑과 추위에 떨었습니다. 非常强的蒙古气旋在和冷高压对峙这个中间造成了非常明显的气压低度，形成了这次非常强的这种风，而这种强风就带来了非常明显的这个扬沙天气。 몽골 초원과 가까운 중국 북쪽 네이멍구에서는 모래가 섞인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강풍에 밀려온 모래와 눈이 민가를 뒤덮으면서 집안에 갇히는 주민들도 속출했습니다. 경찰 대여섯 명이 삽과 수레로 눈모래를 걷어낸 지 2시간 만에 71살 할머니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外边人进不去，里边出不来，所以我组织干警翻越越墙，拿着铁锹开始清理积雪。 이번 황사는 강한 바람이 모래먼지를 멀리까지 실어 나르면서 10년 만의 황사로 강해졌습니다. 특히 몽골 초원에 봄풀이 아직 자라기 전이어서 흙먼지가 많았다고 중국 기상당국은 분석했습니다. 황사로 뒤덮였던 베이징에는 다시 맑은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모래먼지가 하루 만에 사라진 건데 이번 봄에 몇 차례 더 황사가 예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2주 만에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여야는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파헤칠 특검 도입과 또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고 공직자 전수조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늘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이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예, 대통령이 2주 만에 그 첫 사과가 나온 건데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만 해도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만 밝혔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국민 사과에 나선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지금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요. 예.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면서 당 지지율도 좀 역전된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제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사실은 뭐 서울에서도 양자 대결도 뭐 앞서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3자 대결도 아슬아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뭐 늦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조국 전 장관 때나 아니면 추미애 윤석열 때도 보면 좀 뭐 이렇게 좀 시간이 오래 갔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저는 좀 빠른 편이다라고 보고 근데 아마 이제 많은 언론이나 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에 이제 41% 이하 왔을 때, 그러니까 30% 정도 지지율이 떨어질 때 약간 위기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뭐 인적 쇄신 문제든 아니면 장관을 교체하든 아니면 뭐 사과 문제든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조금 이제 분위기 전환을 하고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결국은 아마 국정 동력이라는 게 1년 남았습니다만 결국은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동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큰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주 만에 3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늘 이렇게 2주 만에 국민에게 사과에 나선 거 좀 늑장 대응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지지율이 30%대로 좀 떨어지면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시점상 그런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 이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기 이전에 한 주만 일찍 이 사과를 하셨다면 이건 지지율 때문에 사과한 게 아니라 마땅히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여지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 사과가 타이밍이 늦어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지지율 관리에 들어가는 진정성 없는 사과가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고요. 그동안 이 대통령이 2주에 걸쳐서 LH 사건과 관련된 발언을 쭉 이어왔는데 굵직한 이 3가지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 LH와 연관된 야당의 이 대통령 사저 지적에 대해서 직접 SNS에 좀 그만하시지요, 좀스럽다 이런 글을 올린 게 순서상 첫 번째 전환점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수보회의에서 말씀하셨던 부동산 적폐 청산을 하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있었던 성실히 살아온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사과였습니다. 제가 느끼는 아쉬움은 이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면 참 좋았었겠다.
처음에 먼저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사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부동산 분야에 미진한 여러 가지 적폐들을 청산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어떤 사저 공격이나 지엽적인 비판이 계속된다면 이 부분은 이제 좀 그만해달라. 정쟁을 그쳐달라는 발언을 하셨다면 순서가 바뀌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순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통령의 경로가 처음이었고요. 하지만 지금 가장 경로하고 분노할 만한 사람은 평범한 서민들, 무주택자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순서의 어긋남이 대통령 사과의 진정성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 효과를 다소 무색하게 만든 감이 있다고 봅니다. 예. 조금 추가하면요. 아마 사저 부분은 제가 보기에 야당이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 거의 팩트 체크는 됐습니다만 취득의 문제라든지 용도 변경의 문제는 뭐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게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이 이제 뭐 지지율 때문에 했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사과한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죄송하니까 사과하는 것이죠. 예. 그거를 뭐 지지율을 떨어져서 아니면 반등시키게 한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근데 결국은 아마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게 최종적인 역할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사과한 그 다음에는 뭐 할 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국회의 몫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정도라고 보시지 이게 뭐 그냥 뭐 지지율 반등을 위한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예. 사실은 근데 지금 뭐 말씀처럼 이게 적폐 문제가 혹시 이제 뭐 야당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전 정부의 문제로 다루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데 저는 뭐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마 지금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 제보는 거 보시면 시기에 관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 또 수사에 들어가면 공소시효 남은 건 그냥 수사하면 돼요. 특검 들어가도. 그러니까 이거를 뭐 현 정부냐 아니면 전 정부냐 이거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 굳이. 그래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현 정부 것만 하고 전 정부 건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구분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적폐청산의 문제를 과거 정부에 대해서 과거 정부를 탓하는 거다 아니면 과거 예. 정부의 것만 들추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이제 적폐청산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이 사회 각 분야의 적폐청산을 강조하면서도 부동산 적폐는 근절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 아닙니까? 이 적폐청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지난 4년 내내 우리 국민들이 적폐청산이라는 이야기를 참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각 분야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부동산의 적폐청산에는 미진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솔직한 고백이지만 많은 국민들이나 무주택자,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지난 4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신 거냐 이런 질문을 대통령께 드릴 수밖에 없는 시점 같습니다. 특히나 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있으면서 언론의 카운팅으로는 물론 국토부의 카운팅은 좀 달랐습니다만 언론의 카운팅으로는 20번이 넘는 거의 25번, 26번의 지금 다다를 정도의 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이 시장 안정화를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 LH 사건에 더 많은 국민들이나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도 그 기본 전제는 서울이나 수도권의 집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와중에 LH 사건이 터져서 이렇게 분노를 하는 겁니다. 만약 부동산 정책이 성공해서 집값이 안정화되었다면 역시 분노했겠지만 이 정도로 전국적인 분노가 임계점 이상으로 들끓지는 않았을 거라고 추론이 쉽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우리가 부동산 적폐 청산에는 신경을 못 썼다. 이 정도 고백에 나와서 그칠 것이 아니라 참 아쉽지만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 유독 부동산 분야에서만큼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실패를 했다.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고 그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우리가 완전히 바꾸겠다는 그런 고백이 뒤따라와야 야당도 언론도 국민도 앞으로의 남은 1년 뭐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환골탈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자기 고백이나 성찰이 글쎄요 지난 4년의 정책 실패까지는 아직은 대통령이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예, 오늘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 엇갈렸는데요. 한번 그래픽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은 이제 내각 총사퇴와 국정 전면 쇄신 각오 없는 사과에 국민이 진정성을 믿어줄지 의심스럽다라는 반응이 나왔고 또 사과가 너무 늦었고 부동산 부패 사슬을 반드시 끊겠다고 하지만 이를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의당도 비판을 했는데요.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나서야 뒤늦게 나온 늑장 사과다. 그리고 심상정 의원도 부동산 적폐는 예전 정부부터 누적돼 온 것이지만 이번에 드러난 공직자들의 부패는 문재인 정부의 부패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오늘 대통령의 사과가 국민들의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에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아직 부족하죠.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아시겠지만 경찰 수사보다요. 제가 보기에는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더 앞서가고 있어요. 모든 언론에서 지금 하루에 한두 건씩 단독 터뜨리고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뭐 작은 일들이 아닙니다.
뭐 세종시 문제도 있지만 오늘 보면 이제 군인 문제도 있고요. 또 뭐 법원 공무원 얘기도 있고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동안 좀 다 숨겨져 왔었다. 이게 사실 제대로 못한 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동산 정부 정책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민생 문제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문제하고 교육 문제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갖는 게. 근데 왜 이 문제가 이제 터졌을까? 이 문제가 이게 나왔을까도 제가 보기에는 뭐 반성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니까 나온 건데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 좀 늦었지만 지금 임기도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저는 아마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뭐 수사는 아마 수사대로 갈 것 같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80년대 말 우리 그 토지 공개념 3법이 있었어요. 그때 그게 누가 만들었냐면 지금 김종인 그때 당시 아마 청와대 수석이었거든요. 그때 만들었는데 그게 그 이후에 이제 위헌되고 이러면서 많이 없어졌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부동산, 토지, 아파트 이게 사실은 그냥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아파트는 주거 용도, 토지는 어떤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쓰는 용도. 그거 이외에 대해서는 뭐 국가가 소유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이제 틀 때가 됐다. 저는 아마 이런 어떤 분기점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근데 아마 많은 고통과 많은 사람들의 어떤 수사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는 필수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 제도적인 개혁도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LH 사태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 여야의 갑론을박이 벌어졌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이 전격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LH 특검 또 국정조사까지 합의를 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우리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의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선출직 공직자와 직계 좀비 속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자는 우리 당의 제안도 수용했습니다. 논란이 잇따르자 정치권에서는 전수조사를 벌이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말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전수조사가 시행되도록. 전수조사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국회와 국민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300명 국회의원 전수조사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예, LH 투기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그리고 국정조사,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이거는 이제 사실 민주당이 먼저 제안을 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게 이제 민주당이 시간 끌기를 하려는 전략이다라고 사실상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저를 비롯한 많은 이 평론가들도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여기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뭔가 좀 꺼림칙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전수조사나 특검에 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LH 사건 같은 경우는 앞서 여러 번 국정조사가 불발된 사건에 비해서 우리가 실생활로 체감하는 가장 중요한 주거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단기적으로 그냥 휘발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무거운 국정 이슈라는 말이죠.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다는 판단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린 것 같고요. 배현진 원내대변인 나와서 말한 것처럼 102명의 의원에 대해서 전부 다 찬성하는 동의를 받았다. 민주당도 찬성 동의를 가져와라. 이제 공은 또 민주당에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국민의힘이 추가적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특검을 수용하는 한편 또 다른 카드를 내민 것이 이제 의원들의 직계 좀비 속 가까운 가족들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청와대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와대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비서관급 이상의 이 공무원들 조사해봤지만 투기와 관련된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발표한 바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외부 기관에서 조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번에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국회에서 스스로 셀프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지금 감사원에 맡기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제3기관, 외부 기관을 찾자고 하고 있는데 국회가 아닌 외부에서 찾는 것처럼
청와대도 역시나 자체 조사가 아니라 외부의 제3기관에게 비서관이나 선임 행정관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들, 우리가 보통 3급부터를 고위공무원이라고 표기하기 때문에 선임 행정관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 제안을 청와대나 민주당이 받지 않는다면 그동안 엄정하게 조사해보자 했던 것에 진정성이 퇴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300명에서 그치지 않고 조사 대상이 더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아마 지금 선출직 전부하자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도의원, 그다음에 뭐 자치단체장까지 하자는 얘기고요. 지금 말씀처럼 아마 이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사실 어찌 보면 이번에 뭐 대여섯 번 그동안 제안했지만 잘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크게 나올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은 이미 재산 등록을 합니다. 그 대상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해요. 물론 생계가 별도인 어떤 뭐 직계 포인트 같은 건 등록을 안 하지만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합니다. 그러면 의미는 그 앞에 몇 년 동안 하느냐, 5년 할지 3년 할지.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다. 그러면 하나 많아요. 별 의미 없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 시작하시는데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국회 자체적으로 하면 지금처럼 약간 문제가 생기죠. 근데 감사원은 원래 행정부를 감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국회를 감사할 수는 없거든요. 약간 독립기관이니까. 근데 감사원이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뭐 시민단체가 하든지 제3의 기관에 맡기든지 이럴 수밖에 없는데 뭐 그거는 뭐 판단을 하겠지만 감사원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청와대도 당연히 행정관 이상 전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저는 아마 지금 분위기는 국민들의 이런 어떤 분노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든 야든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이번에는 이뤄질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는데요.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의 특검 전수조사 수용을 환영한다면서 야당이 또 요구한 국정조사 카드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재보궐선거 때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상황을 모면하려 장깨 부리고 꼼수 부리지 마십시오. 국정조사를 하면은 이제 국회에 또 출석도 시키고 해야 되는 건데 수사 대상자들은 또 이게 국회에서 소환하는데 또 제한도 있고 해서 이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전수조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특검 수사도 이게 본격적으로 꾸려지려면 사실상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월 말까지 법을 만든다고 해도 결국은 특검이 중요한 게 어디까지 수사할 거냐, 그다음에 누구까지 수사할 거냐 문제거든요. 특검이 수사한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나온 선출직은 거의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공무원, 공직자들, 그러니까 선출직 아닌 사람들 지금 LH뿐만 아니라 각 지방공사도 많거든요. 서울이라든지 뭐 경기지방공사, 그다음에 각 또 지역에도 지방공사가 있습니다. 시군 단위에도 그것까지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직급을 어디까지 할 거냐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다음에 가장 아마 논란이 될 거는 제가 보기에 수사 기간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게 아마 3월에 법 만들어서 꾸리면 4월, 5월 정도 되나 수사 시작할 것 같은데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최대한 끌려고 할 것 같고요. 이게 왜냐하면 내년 대선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고 민주당에서는 이건 보통 그동안 특검하면 한 뭐 2달 하든지 한 번 연기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3개월 이렇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만약에 한 5월에 시작한다 그러면 뭐 7, 8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수사 대상, 그다음에 범위, 그다음에 뭐 기간이 문제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제한 둘 필요 없다. 기간도 어느 정도 좀 충분히 둬서,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 3기 신도시만 문제겠어요. 지금 언론에 제보하는 거 보면 전국에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직업도 관계 없습니다. 군인, 공무원, 법원 직원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한 둘 필요 없다. 그래서 최대한 어쨌든 최근 공소시효가 허락하는 한, 공소시효가 제가 보기에는 한 7년이나 10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내에 어쨌든 벌어진 부동산 투기에 관련된 거는 다 조사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뿌리 뽑는 게 맞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특검의 어떤 범위나 기간을 두고서도 여야 간 또 한번 충돌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간이나 이 범위에 큰 제한을 둘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1차적으로 이번에 국민의 공분이 많이 사게 된 이 LH 사건의 발언은 3기 신도시 지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3기 신도시 지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3기 신도시가 공급 대책으로 나온 것이고 대부분 또 수도권 주요 지역에 포진을 하고 있어요. 이 신도시들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도권에는 아무래도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 모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면서 대부분의 지방의원들, 또 지방자치단체장들, 또
또 해당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 더불어민주당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배경도 국민의힘에서 과감하게 특검을 수용하고 국정조사까지 다 해보자고 찬성하게 된 그런 맥락이 아닌가. 예. 실제로 지금 언론이 의혹 보도를 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거든요. 양이원영 의원, 서영식 의원, 김주영 의원, 양양자 의원 등 벌써 6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했을 때 적어도 국민의힘보다는 수도권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여권에서 관련된 인물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러한 정치적 어떤 유불리에 대한 판단은 더불어민주당도 충분히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사건건 뭔가 조건을 달게 되면 이 국정조사나 특검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측면이 있는 만큼 국민이 만족할 만한 기준으로 이 범위를 확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역시나 혹여나 영남 지방이나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 기반이 되는 지역까지도 이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국민들 눈에 내로남불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본인들의 살을 다 내어준다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앞서 그래픽에서도 보셨지만 이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두고는 또 시작부터 좀 삐걱대는 모습인데 일단 야당은 이 감사원을 통한 전수조사를 검토를 하고 있고 여당은 이제 국회와 제3기관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좀 어디가 맡아야지 좀 적절한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외부 기관에서 제3의 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감사원이 국회를 조사한다 그러면 사실은 물론 감사원도 독립된 기관입니다만 앞으로 이게 또 계속 사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뭐 부동산 감독청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예. 근데 아마 이번에 문제 제기를 했던 뭐 참여연대 시민 민변이라든지 이런 데서 참여하는 제3의 기관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국회에 맡겨놓으면 제가 보기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 서로 어찌 보면 뭐 옥신각신하다 끝날 거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뭐 제3의 기관에게 맡기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결국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본인 배우자 직계 좀비속은 이미 재산 등록을 해요. 예. 그러니까 재산 등록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보통 그러면은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닌 사람한테 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재산 등록하는 사람만 조사를 하면 제가 보기에 아주 많은 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럼 재산 등록 안 하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조사할 거냐. 그게 결국 차명액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 친구명이라든지 이런 게 될 텐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이 자체 조사로는 밝히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네.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지금 뭐 제보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되면 뭐 수사를 한다든지 해야지 아마 뭐 감사원이 하든 아니면 뭐 제3의 시민단체가 하든 그런 것까지 밝히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예, 뭐 당장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두고도 이제 여야의 입장차가 좀 커 보이는데 이 관련해서 이거 합의만 하다가 또 전수조사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차명 거래로 주로 예. 이루어지는 땅 투기의 특성상 시간을 많이 끌게 되면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 곳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잠깐 논의한 것처럼 누가 조사를 할 것인가, 조사 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둘 것인가 이 부분을 논의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봤을 때 사실상 골든타임 어느 정도 놓쳤다는 법조인들의 지적도 있거든요. 빨리 자료를 확보해 놓는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한데 지금 정부에서 만든 경찰 주도의 국수본의 이 합수부 같은 경우는요. 정작 투기의 어떤 중요한 의심을 받고 있는 국토부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LH공사 그리고 이미 명단이 나온 13명 정도의 직원들 자택 압수수색만 현재 실시한 것인데 국토부를 포함해서 해당 지역 3기 신도시 부근의 기획 부동산들 다 압수수색해야 되고 그곳에 이제 중장비 업체나 묘목업체 등에 대해서도 일단 대대적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놔야 나중에 제3기관이 들어오건 특검이 들어오건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건데 지금 특검 하느냐 마느냐 국정조사 받을 거냐 마느냐 이 논의가 이어지면서 본의 아니게 이 국수본의 조사 부실한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상당히 힘이 빠지고 있다. 네. 과연 지금 국수본 조사를 믿고 나중에 특검이 돌입했을 때 특검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이 지적도 정치권에서 꼭 해야 된다고 보는 만큼 뭐 박범계 법무부 장관 고검장들과 만났고 또 만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원칙보다는 저는 수사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대대적인 압수수색 경험이 있는 검찰에서 법무부 장관 지시로라도 합동수사본부나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필요한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식의 개입을 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기 하나 좀 얘기할 텐데요. 저도 이 경찰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아쉬움이 있어요. 예. 뭐 그러냐면 이 신고센터를 사실은 일찍 만들었어야 되는데 한 거의 보름 걸렸어요. 어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한 14일 정도 걸렸는데 지금 사실 제보가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는 언론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보면
그때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건, 그다음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 약간 뒤따라가는 식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먼저 나와야 되는데 가장 제가 보기에 하루 이틀 만들 수 있는 이 제보센터를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가. 그다음에 영장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일리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쭉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안산지청에 신청하다 보니까 2, 3일 걸렸어요. 미리 좀 얘기했으면 빨리 나올 수 있는 건데 또 한 가지 부분이 예전에 이제 검찰 같은 데서 특수본을 만들면 중앙에서 했거든요. 정보도 중앙으로 집중시키고. 근데 지금은 각 지방청으로 내려보내고 있어요. 각 지방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물론 가까우니까 잘할 수도 있지만 외압이라든지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들어왔을 때 지방청은 좀 약합니다. 중앙에서 해야 되거든요. 정부도 중앙으로 모으고. 근데 사실은 보면은 특수본도 만들고 뭐 특수본도 만들었지만 인원은 770명이라 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각 다 지역에 지방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좀 늦어지는 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특검으로 갑니다만 특검을 가기 전까지는 한두 달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좀 더 분발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수본의 수사에 대해서 이제 벌써부터 좀 아쉽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여야가 특검 도입에 좀 합의를 한 만큼 조속히 수사에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야권의 후보 단일화 문제 지금 핫 이슈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늘 오세훈, 안철수 후보 간의 처음이자 마지막 TV 토론이 열렸는데요. 먼저 장혜찬 평론가님, 좀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크게 쟁점이 될 만한 토론은 아쉽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관심을 받는 토론이었기 때문에 한 곳이 아니라 여러 방송사에서 동시에 공동 중계를 진행했는데 우리가 익히 예상했던 수준의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후보 눈에 띄게 큰 실책을 하지도 않았고요. 또 한 후보가 눈에 띄게 아주 잘했다. 상대를 압도할 만했다. 이런 평가를 받기에도 조금 역부족이지 않았나. 다만 오늘의 토론은 이 토론 자체보다 토론 직전에 안철수 후보가 내가 만약 서울시장이 된다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 서울시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당 이 당원들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 자체가 사실은 오늘의 생방송 토론보다는 정치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고 이 서울시장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에는 보수 야권의 정계 개편이 대대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예고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토론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가 그래도 토론 좀 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를 좀 도우는, 그 전에 사실은 금태섭 의원과 토론할 때도 보면 안철수 대표가 예전처럼 뭐 한번 말 실수하나 뭔가 좀 이런 게 나오나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아마 좀 전문가들이든 아니면 주변에 조언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처럼 합당 이슈를 먼저 던졌어요. 그게 어찌 보면 정치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끌고 이슈를 주도하는 면에서 또 그렇고 지금 토론하면서 실수도 많이 안 하고 물론 나왔던 이제 내곡동 땅 문제도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도 뭐 실수는 안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조금 정치 한 10년 했으니까 조금 늘었다고 보는데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게 오늘 밤 뭐 내일 밤에 이루어질 텐데 이 단일화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보통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토론회에서도 관심을 끌려면 그 얘기를 조금 했어야 돼요. 그럼 아마 국민들이나 사람들이 저것 때문에 싸우기를 볼 텐데 다시 관심은 다 거기에 가 있습니다. 단일화 토론을 어떻게 될 단일화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보기엔 그래서 약간 관심은 떨어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안철수 후보가 이제 합당을 좀 제안을 하면서 그야말로 오늘 TV 토론회에서도 이 관련 이슈가 됐었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를 하루 앞두고 이렇게 합당을 제안한 배경, 보수층 끌어안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보수층의 결집세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 그리고 LH 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은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던 이른바 샤이 보수라고 불려왔던 분들이 본인의 색깔을 뚜렷하게 드러내면서 문재인 정부에게 반대되는 메시지를 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이 국면에서는 중도층, 무당층 공략을 강점으로 삼아왔던 안철수 후보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이 단일화 경선에서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더 많은 보수 지지자들, 그러니까 전통적 보수 표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단일화 여론조사 이 후보 경선에 응답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중도 후보가 되어서 뭔가 보수의 판을 흔드는 것이 아니다. 결국 우리는 원팀으로 문재인 정부와 대항해서 이제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 같이 노력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이 보수 유권자들에게 줄 필요가 상당히 절박했다고 보여지고요. 분명 화제를 끄는 데 성공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토론보다 이 합당 제의가 더 큰 이슈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보수 유권자의 표심을 어느 정도 끌어당기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새정치의 이미지, 뭐 제3정치나 이 중도 정치의 이미지가 이로 인해서 당장 퇴색되는 것이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안 후보에게 더 큰 손해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도 안 후보 측에서는 좀 깊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의 합당 제안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는 또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오 후보는 이제 어차피 할 합당이면 지금이라도 입당을 결심하면 그 화답의 의미에서 안철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여론조사 방식인 경쟁력 조사로 동의를 해드리겠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이 이제 오세훈 후보가 완전히 갑이 된 거죠. 한마디로 예.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어차피 들어올 거니까 합당을, 왜냐하면 제 입당이란 말을 썼는데요. 어찌 보면 상대방이 들으면 약간 무시하는 얘기죠. 거기는 3명밖에 없고 우리는 100명이나 되니까 어떻게 이게 1대1로 합당이 되겠느냐. 근데 정당이라는 건 반드시 의원 숫자로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혼자 들어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입당이란 말을 썼는데 입당하면은, 근데 안철수 대표가 입당하면 사실 그냥 개인 자격으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 안철수 대표가 합당 얘기를 꺼낸 건 사실 언젠가 꺼냈기로 봤어요. 예. 꺼낸 걸 봤고,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뭐 말씀처럼 양날의 칼이죠. 본인 스스로 어쨌든 그동안 지켜왔던 제3지대를 포기하고 가는 거니까요. 그만큼 다급한 거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 양대 정당으로 쭉 지지자들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럼 가운데 지정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가는, 본인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국민의힘 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뭐 저는 근데 정해진 수순이라고 봅니다. 뭐 말은 합당이 되겠지만 결국은 입당 형식이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시간 문제다. 지금 본인도 스스로 얘기했듯이 내가 후보가 돼서 당선되면 합당하겠지만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예. 후보가 안 돼도 합당할 것이냐? 오케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미 제가 보기에 뭐 그동안 제3지대에서 뭐 중립지대에서 만들었던 얘기는 이제 끝난 얘기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안철수는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라고 생각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오세훈 후보가 갑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오세훈 후보가 좀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야권 단일화에 좀 변수가 될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게 윤석열 전 총장 효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윤 전 총장이라는 강력한 대권 주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도 우리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남의 집 자식이라도 데려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보수가 결집해보니까 이렇게 대권 주자 1위 지지율도 나오고 있네. 여기서 자신감을 얻어서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남의 집 자식을 데려와 싸울 게 아니라 우리 집 울타리 안에 있는 자식으로 한번 싸워보자. 이런 생각의 변화가 지난 한 2주 사이, 1주에서 2주 사이 보수 유권자 층 내부에서 많이 일어났던 것으로 예. 보여지고 그러한 반작용을 막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가 이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는 합당하겠다는 카드를 던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세훈 후보 측에서도 지금 기세가 좋다고 하여서 마치 우리가 다 이긴 것처럼 또 안철수 후보를 상대로 너무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 끝까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 한명숙 전 총리와 서울시장 선거에서 맞붙었을 때 직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거의 20% 가까이 오세훈 시장이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만 그때 투표함 뚜껑을 열어보니까 0.6% 차이로 신승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 결과가 있어요.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이 골프와 정치는 고개 들면 망하는 거라는 말을 종종 쓰기도 했었는데 그 격언과 과거의 경험을 좀 유심히 살펴야 될 거고요. 이 단일화에서 이 기세대로 오세훈 후보가 이긴다고 하여도 안철수 후보를 끌어안아서 원팀이 돼야만 승리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서울시장 선거뿐 아니라 대권에서의 정권 교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일화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지면서 오세훈 후보 본인은 조금 자제도 했고 나름대로 날선 반응에 대해서 어제 안철수 후보에게 사과도 했는데 국민의힘에 있는 주요 당직자나 다른 정치인들이 좀 필요 이상으로 안철수 후보의 개인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단일화 이후에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우려가 또 보수 유권자 사이에 있다는 것도 각 후보들이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TV 토론에서는 이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자 KBS 보도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어저께 KBS자 보도에 대해서는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묻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물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 재직 시절 2009년으로 최종 확정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당초 해명하신 것이 거짓인가요? 그런데 2006년 3월 달에 당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셨고 서울시장은 이명박 시장님 시절에
그 문제의 저희 처갓집 땅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취임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 아닙니다. 예,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둘러싸고 이게 해명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 좀 거짓이었다라는 게 또 드러나면서 지금 좀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였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 얘기 했잖아요. 예. 저는 아마 장해찬 평론가는 뭔 얘기냐. 2016년에 이미 그 지정됐었고 다시 지정한 거다. 그러니까 뭐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지정된 게 아니다 그랬고 저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있다 얘기했던 건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적인 게 본인이 어쨌든 임기 시에 지정되도록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예. 어쨌든 KBS 보도에 의하면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지정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게 그 당시에 시장이었지만 그게 그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그 지정되는 걸 절차를 전혀 몰랐다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한 두 가지 의문을 가는 게 뭐냐면 시장인데 그렇게 보금자리 주택 지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절차를 모른다? 근데 왜 다시 시장을 하려고 하죠? 그 생각을 안 가질 수 없어요. 시장은 지금 어찌 보면 3번째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사퇴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본인의 가족이 어쨌든 보상을 받은 게 한 36억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본인은 가족의 이렇게 큰 재산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인력 가지고도 이게 내 땅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도 몰랐다. 제가 보기엔 상식적이지 않아요. 가족이 문제인데도 몰랐다. 지금 어찌 보면 내가 거기에 관여 안 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저는 분명히 어쨌든 본인 말이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에요. 일단 인정을 하고 내가 잘못 알았다는 해야 되는데 오늘 말하는 것도 보면 내가 사실상 영향력 행사한 거 아니다. 내가 뭐 어쨌든 권한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어쨌든 잘못된 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아마 이게 이번 선거 기간에 앞으로 이슈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KBS 보도나 그 이후 오세훈 후보 측의 반론을 보게 되면 당초 주장했던 것처럼 2006년 3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확실하게 확정, 도장을 꽝 찍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 예정지구로 분명히 논의가 시작됐던 건 맞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이게 아예 없던 지구를 본인이 시장이 되고 나서 이 처가 소유한 땅을 포함한 이 그림을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가 그린 게 아니라 이미 2006년 3월 본인이 출마 선언하기 이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해당 땅이 포함된 예정 지구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도장을 찍기 전이었다는 거죠. 이 도장을 이제 이것이 보금자리 주택으로 명칭이 바뀐 이후에 찍어달라. 왜냐하면 주택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있는 지구에 도장을 찍어달라는 절차를 2009년에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에서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없었던 그림을 본인의 처가 땅 포함시켜서 그린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라서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큰 맥락에서 이 논의의 시작이 노무현 정부였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이 스스로 그 당시 국토부나 또는 SH 같은 곳에서 이게 서울시장의 외압이나 회유, 강압 등으로 해당 지구 편성이 결정됐다 양심 고백이 나온다면 시장 후보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시장이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서울시 차원의 뭔가 조직적인 개입이나 또는 이 지구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도움이 있었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실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리끼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 시장직을 던진 것 때문에 엄청난 정치적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오세훈 후보가 또다시 시장직을 걸고 이만한 말을 하겠느냐? 저는 그 진실성을 믿어줄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더 하면요. 이거 아마 2006년에 지정이 안 된 게 그 주민들이 반대가 많았다 그래요. 하려고 하다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 땅은 아니지만 어쨌든 처가집 땅이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그게 지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몰랐다는 게 좀 상식적이 힘들어요. 그리고 2006년에 어쨌든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되는데 어쨌든 2009년에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뭐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그게 뭐였을까? 지금 말씀은 뭐 국토부에서 한다 그러지만 시에서 어쨌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들에서 어쨌든 문제를 푼 거거든요. 그럼 어쨌든 36억이나 되는 토지가 들어가는데 그 토지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몰랐고 나는 그 절차도 몰랐다. 그게 제가 보기엔 납득이 되겠느냐. 더구나 2006년에는 주민들의 반대로 안 됐다가 2009년에는 됐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게 뭐 직원도 모르고 몰랐다 그랬는데 초선 국회의원 하면서 재산 등록 다 했단 말이죠. 몇 번이나. 그럼 재산 등록할 때 아무것도 안 봤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엔 오세훈 후보가
납득이 안 가는 얘기예요. 납득이 안 가는 얘기라서 본인의 실수 분명히 인정하든가 사과를 해야지 그냥 나는 그냥 잘 몰랐으니까 이렇게 넘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부동산 이슈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국민들이 민감해하는데 오세훈 후보를 둘러싼 이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오늘 토론에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놓고도 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이 함께하는 공동 전선이 가능하겠는가라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고 안철수 후보는 또 그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만큼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거취나 발언이 야권 지지자들에게는 많은 변수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뭐 오세훈 후보 발언이 윤 전 총장을 우리가 이 전선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윤 전 총장이 지금의 이 서울시장 선거에 섣불리 뛰어들겠느냐.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재보궐에는 크게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을 것 같다. 어느 정도 지원 사격은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LH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수사 노하우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것처럼 정부에 대해서 반대되는 메시지는 내겠지만 특정 후보를 강하게 지지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관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섣불리 윤 전 총장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라고 거론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에게 공수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신뢰나 부담을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지점을 이제 오세훈 후보는 지적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 안철수 후보는 어차피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보수 야권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많은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 단일화 경선을 통해서 최종 후보가 결정된다면 1년 남은 대권과 함께 이 서울시장 아주 중요한 러닝메이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느 정도 정치적인 힘을 실어줄 거다 그런 기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 전 이게 두 사람 사이에 아주 큰 쟁점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윤석열 효과가 과연 이 서울시장 야권 경선에서도 어마어마한 변수가 되는구나 그 정도를 확인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앞서 잠깐 대화를 나눴던 그 안철수 후보의 합당 제안에 대해서 과연 보수층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일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될 텐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 부분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그때는 국민의힘의 기호로서는 당선이 불가능하다고 안 한다고 그러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무슨 합당이니 이런 얘기를 이제 와서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선 저는 말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파트너에게 그런 도를 넘는 말씀하신 거는 이적 행위다. 후보끼리 합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오신 협상 대표분들이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후보 뒤에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상황은 김종인 위원장입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의 입도 상당히 거칠어졌습니다. 이제 내일이랑 모레 여론조사가 실시가 되는데 그리고 19일 날 이제 최종 후보가 발표가 되죠. 지금 여전히 김종인 위원장이랑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고 이러다가 이제 뭐 단일화 그 협상에 또 실패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할 것 같아요. 예. 오늘 아마 토론회도 보면 이렇게 써놨잖아요. 19일 날 한다고. 어떤 식으로든지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뭐 아까 윤석열 총장 얘기 나왔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꼬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당이 됐든 입당이 됐든 어쨌든 들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밖에서 혼자 당 만들고 뭘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은 뭐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나 아니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국민의힘 중심으로 모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밖에서 혼자 뭘 하기 힘들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다르면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좀 뭐랄까요? 미리 좀 뭐 포석을 깐다 그럴까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단일화도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뭐 경쟁력이냐 아니면 뭐 당을 넣느냐 아니면 뭐 문제가 많은데 결국은 지금 추가 좀 기울고 있거든요. 그럼 아마 오세훈 후보가 그냥 통 크게 양보해서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요. 안철수 입장에서 이제 급하잖아요. 지금 뭐 더 이제 할 게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 안철수 입장에서는 들어가겠다고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단일 후보가 안 된다. 근데 그냥 또 만약에 합당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합당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서 뭘 하겠느냐. 그럼 아마 이제 뻔하죠. 다음에 이제 대선 나오려고 하겠죠. 예. 그럼 윤석열 총장 밖에 있고 그런 상태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경쟁될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 윤석열 총장도 결국은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시간 관계에서 좀 짧게 전망 여쭙겠습니다. 뭐 단일화 같은 경우 지금 실무 협상이 일단 결렬되었다는 속보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다시금 이 협상을 재개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19일에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19일을 넘겨도 선관위에서 이 용지의 후보 이름을 인쇄하는 기한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이전에만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충분한 단일화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두 후보 모두 이 단일화를 향한 보수 야권 지지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단일화 자체가 결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장혜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농구하는 거야? 응? 아줌마랑 같이 해볼까? 농구? 들어가야 좀 이게 촬영 참 그러면 야 다시 한번 줘봐. 우리 저 시장 후보님께 한번 넣어보라고. 야 서울시장님 오셨는데 들어가야지. 우리 마음 해볼까? 예. 줘봐. 요즘 LH 사태 덕분에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 싶으니까 3자 구도로 가겠다는 밑자락을 까는 겁니까? 안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두 분 발표 보시면서? 두 후보분 다 진정성 있는 자세였고요. 만에 하나 안철수 후보께서 시장이 되시고 거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분이 결합을 하게 되면 아마 야권이 커지는 게 아니라 야권이 분열될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이 오히려 전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만에 하나 윤 총장께서 이제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제안을 주시면 저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과 이렇게 다 같이 함께 하자고 오히려 설득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적어도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함께하는 모습이나 도와주는 모습은 없을 것이다는 그런 그분의 입장을 전달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 그대로가 바로 윤 총장께서 이렇게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 누구든지 그 지원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시고 해서 괜찮아요. 두 분이 자유롭게 좀 대화 좀 한번 나눠주세요. 두 분이 좀 마주보고서 마주봐주시고. 얼끔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저 시장 후보님께 한번 넣어보라고. 야 서울시장님 오셨는데 들어가야지. 우리 마음 해볼까? 예. 줘봐. 한번 해볼까? 이거는 발만 진짜 볼을 넣었어요. 야, 제발 넣어라. 아저씨가 깎아줄게. 다시 한번 해봐. 애들은 안 들어가야 좋은 거야.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 수사처장이 취임한 뒤 처음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뜻밖의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주요 핵심 피의자 이성윤 공수처에 사건 이첩 받았을 때 직후에 이성윤 만난 사실 있죠.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예, 조서를 남겼냐고요?
저희가 진술 거부권을 고지를 하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해서 본인 서명도 받고. 이성윤 지검장은 과거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정황을 포착한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피의자 신분입니다. 김 처장은 지검장 측이 면담을 신청해 받아들였고 적법한 절차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니, 사건 피의자가 면담 신청하면 검사장이 다 만나줍니까? 그렇지만 이 사건은 면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공수처가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은 건 지난 3일. 김 처장은 나흘 뒤인 7일 일요일에 공수처에서 이 지검장과 변호인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재이첩 여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지검장 측은 면담에서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지 말고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심 주장이 이 사건은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시고 검찰로 이첩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 주장입니다. 여러 차례 의견서를 내셨는데요. 변호인께서. 사실상 김 처장이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만나 민원성 이야기를 들어준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한 대목입니다. 공수처는 SNS에 입장문을 올려 형사소송법과 검찰사건 사무규칙, 수사준칙 등에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면담조사 당시 수사보고서와 면담 과정 확인서 등도 작성했고 검찰의 사건을 이첩하면서 모든 서류도 함께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돌려받은 수원지검은 공수처로부터 받은 기록엔 이 지검장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면담 시간만 쓰인 수사보고만 있었을 뿐 조사나 면담 내용이 담긴 서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이 지검장은 공수처장이 밝힌 내용으로 본인이 직접 답할 사항은 아니라며 공수처 수사 등 절차 진행에 대해 답변할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민감한 사건에서 공수처장이 핵심 피의자를 만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공수처는 시작부터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에서 형을 살다 행방불명된 330여 명이 70여 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4.3 수형 행방불명인 333명과 그 가족이 명예회복을 위해 기다리던 재심 재판이 70여 년 만에 열렸습니다.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구형하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과 그 유족에게 덧씌워진 불례가 벗겨지고 나아가서는 이미 고인된 피고인들은 저승에서라도 이제는 오른쪽 왼쪽을 따지지 않고. 첫 재판에서 유족 대표는 일어나 333명의 영혼을 대신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영혼들을 대신해서 절을 올리고 싶은데 변호사님이 법정에서 절을 올리는 것은 금지라고 해가지고 목례로서 영혼님들을 대신해가지고 목례를 올리겠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오랜 세월 가슴에 얹혀진 돌덩이 같은 응어리가 사라진 듯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 무죄 선고를 받은 수형 행방불명인은 4.3 당시 군사재판의 수형이 명부에 있거나 사형돼 시신을 찾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8순이 된 딸은 사라진 아버지를 기다리다 무죄 선고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꾸 떠오릅니다. 좀 더 일찍 했으면 어머니가 이렇게 무죄라도 된 것을 보고 돌아가셨으면 뭔데 너무 늦었습니다. 늦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도 모르던 아들은 무죄 선고받은 오늘이 아버지의 제삿날이라며 감격스러워합니다. 돌아가신 날을 모르니까 오늘 우리 아버님 제사입니다. 하늘 풀어가지고 저녁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은 더욱 뜻이 기쁜 날이 않을까. 이번 재심 재판은 재심 사건이 20건에 달해 한 건당 20여 분씩 진행돼 오후 늦게 마무리됐습니다. 일반 수형인 2명에 대한 재판도 진행돼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재심을 포함해 그동안 4.3 관련 재심은 피고인 또는 유족이 직접 청구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검찰의 직접 재심 청구 등으로 재심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가 내일 피해자가 직접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는 사람들은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행사를 진행한다며 피해자 A씨가 직접 나와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가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 비공개와 방청 금지를 의정부 지방법원에 신청했고 재판부는 모레 재판 시작 직전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학생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보성고 아이스하키팀 감독이 학부모에게 6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특별 감사 결과 감독 A씨가 평소 훈련이나 전지훈련 때 학생들을 하키채로 굿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또 18살이야 국가대표 선발을 미끼로 학부모 대표에게 불법 찬조금 모금을, 일부 학부모에게는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서 2018년과 2019년에 6,05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무 중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50대 택배기사가 또 숨졌습니다.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업체들이 하루빨리 동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배기사 51살 김모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된 건 밤 11시 20분쯤입니다. 김 씨의 화물차가 계속 서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차 안에서 구토한 채 쓰러진 김 씨를 찾은 겁니다. 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출혈이 상당히 진행돼 수술이 어려웠습니다. 택배를 시작한 지 15년 된 베테랑 김 씨는 1년 전 로젠 택배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경북 김천의 2개 면을 혼자 담당했고 일주일에 6일, 하루 10시간씩 장시간 노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송구역의 면적만 따지면 152제곱킬로미터의 어마어마한 구역을 담당해왔던 것입니다. 한 달 수익도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고강도 장시간 노동으로 돌아가신 명백한 과로사입니다. 로젠 택배 측은 김 씨의 최근 3개월 하루 평균 배송 물량이 35개라며 과로사일 확률은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는 로젠 택배가 과로의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 작업에 별도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하차 작업과 비용까지 모두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한 택배 노동자들이 많다며 업체들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의 재판이 내일 추가로 열립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부터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양부 안모 씨의 공판을 열 예정인데 부검 감정의와 법의학자가 출석해서 증언합니다. 장 씨 측이 정인이를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살인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 만큼 검찰은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부검 감정의와 법의학자를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을 방문한 토니 블랭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 한미일 세 나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장관 회담은 북한의 핵위협과 중국에 대한 대응이 핵심 의제였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과 전문가, 전직 강요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압력 수단을 포함해 대북 정책을 재검토 중이라며 한국, 일본과 함께 대응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ve also done it trilaterally, and that continued trilateral engagement and cooperation will be, in my judgment, very important.
이어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뉴욕 채널 등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직 회신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또 군사뿐 아니라 경제, 첨단 기술까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위기의식을 공유했습니다. Make sure that we maintain a competitive edge over China or anyone else that would want to threaten us or our alliance. 특히 중국이 해상 경비를 담당하는 해경에 무기 사용을 허용한 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대응책도 논의했습니다. 抑止力、対処力の強化のためには自衛隊と米軍が訓練の実施を通じて高い能力を獲得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 외교 안보 분야뿐 아니라 양국은 코로나19와 기후변동 등 국제사회의 공통과제도 리더십을 발휘해 함께 이끌어 나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강요들이 해외를 방문해 대면 회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バイデン政権の日米同盟、そして地域への揺るぎないコミットメントの証であります。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해외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스가 총리도 두 장관을 환대하며 견고한 미일 동맹을 과시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한미 양국은 모레 외교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한미 동맹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채택되는 이번 성명은 한미동맹과 한반도 문제, 지역 글로벌 협력 사안을 포괄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내일 오후 각각 방한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별도 회담할 예정입니다. 프랑스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5일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보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브리타뉴 지방 라니옹에 있는 한 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를 분석하다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보건부는 초기 분석을 진행했지만 이번에 발견한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하거나 위험한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불청객 황사가 유입되면서 오늘 공기가 무척 탁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짙게 나타났고 이에 따라 수도권 등 곳곳에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 내일도 수도권과 충청, 전북은 종일, 영동과 영남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꼭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틈틈이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미세먼지 차단과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사만 아니라면 내일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1, 2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1도, 대전 0도, 광주 2도, 부산 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아 포근하겠고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7도, 광주 19도, 부산 17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황사는 모레까지 영향을 주겠고 금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절기춘분인 주말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